근데 지금 이렇게 중요한 뭐랄까요?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오가는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저것을 한일 관계를 가지고 돌파하려고, 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공격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의 마음을 바깥에 있는 적,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죠. 자기 안에서는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화살을 밖으로 쏴서 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지금 강제징용 문제를 꽝 물고 좀 비이성적인 얘기를 뱉고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뱉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방일하고 돌아왔잖아요. 대통령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게 국내에 얘기되고 있는 담론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제가 좀 시간을 들여서 좀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60% 정도가 그 대통령실의 솔루션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론 지형 자체가 불리한 거는 맞습니다. 집회에 몇 명이 왔든지 간에 제가 오늘 그 얘기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윤석열 정부가 친일 본색을 드러냈다. 친일.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잖아요. 자위대 군합발이 한반도를 더럽힐 수도 있다. 이거는 근 한 수십 년 동안 나온 그 반일 발언 중에서 가장 센 겁니다. 자위대 군합발 얘기 나왔어요. 이거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본에게 호갱이 됐다. 호구죠. 호구 고객이라는 뜻에서 호갱. 이완용이 울고 갈 일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그 장애 집회에 나가서 계속 뱉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서 오므라이스의 국가 자존심을 팔았다. 1호 영업사원이 나라를 팔아먹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1호 영업사원이라고 본인이 영업사원처럼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뛰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국익이 아니라 나라를 팔아먹었다. 일본 하수인의 길을 선택했다. 다음에 외교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순간이다. 영업사원이 나라를 팔아먹었다. 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올 만한 상황이냐. 여기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자위대 군합발 이런 얘기하고 이완용, 호갱, 나라를 팔아먹었다. 이게 야당의 당대표가 할 수준의 말인가. 이거는 그냥 극좌단체라든가 극우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할 법한 말의 수준이죠. 말의 내용이.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밖에 나가서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만 이런 게 아니라 보셔요, 시청자 여러분. 이게 지금 언론의 지형입니다. 이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때 무슨 외교안보원인가, 국립외교원인가 어디 원장을 했던 인텔리예요. 나라를 팔아먹었다. 기대도 안 했지만 참담하고 부끄럽다. 굴욕이다. 이게 KBS 뉴스의 썸네일입니다. 굴욕이다. 물론 이런 집회를 보도하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썸네일을 뽑은 거는 방송국 측에서도 여기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우리 국민의힘 사람입니다. 선을 넘었다. 선이 어딘지에 대한 개념이 확실한지는 좀 여쭤보고 싶은데 선을 넘었다. 그리고 우리 이재호 고모님도 저희 초대 손님 중에 한 분이었지만 왜 일본에 매달려? 이런 얘기를 지금 우리 당 고문께서 하고 계세요. 오므라이스 먹으러 갔나? 박지원 선생이 한 얘기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 지금 이게 뭐예요? MBC는 원래 그렇지만 이게 CBS입니다. CBS, KBS까지. 지금 이거를 중립적으로 그냥 담담하게 다룬 언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이렇게 담담하게 다룬 게 아니라 선동적으로 다루고 있잖아요. 오므라이스 먹으러 갔냐? 이런 걸 썸네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본에 매달려 이러면서. 그리고 이 메이저 신문 중에 하나인 한겨레 헤드라인입니다. 윤 정부는 왜 일본의 불법 식민 통치를 눈 감아주나? 이게 무슨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불법 식민 통치를 왜 눈 감아주겠어요? 이게 한겨레 신문 헤드라인입니다, 지금. 너무나 신문, 방송, 야당 대표까지
이 정도 수위의 선동적인 언사를 지금 하고 있는 이게 뭐냐 도대체. 그래서 제가 한번 찬찬히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그, 지금 동아일보 대기자인데 이기홍 대기자의 칼럼을 제가 지난주에 보고 참 잘 썼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찬찬하게 한번 우리 같이 살펴볼까요? 뭐냐면 지금 삼전도의 굴욕, 이완용,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외치는 민주당한테 이 사람이 물어요. 그럼 당신들의 대안은 무엇인가? 지금 특징이 뭐냐면 나라 팔아먹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대안이 없습니다, 사실. 대안을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얘기하는 게 정확하게 그 점을 찝은 거예요. 당신들의 대안은 무엇인가? 지난 5년 동안 한일 관계가 이렇게 파탄 날 때까지 가만히 손 놓고 있었던 게 민주당 당신들 아닌가? 보세요. 이분 얘기가 삼자 변제, 윤석열 정부의 해결책입니다. 삼자 변제는 자존심 상한다. 맞다. 근데 그 앞단을 좀 보자. 문재인 정권이 한 일을 보자.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대법원 판결이라는 게 이때까지 외교 관행을 뒤집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일본이 뭐라 그랬냐면 한일 협정에 명기된 분쟁 조절 절차에 가서, 왜냐면 한일 협정을 뒤집은 거니까 분쟁 조절 절차에 가자. 그랬더니 문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사법부가 판결한 건데 내가 왜? 이러고 거부했어요. 일본은 그러면 절차대로 국제중재위로 가자. 그랬더니 문 대통령이 그것도 거부했어요. 해결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중재위 회부로 갔으면 패소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봤을 때 협정을 위반한 게 우리니까 패소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4, 5년 걸릴 중재위에 그냥 맡겨놓고 한일 관계가 이렇게 나빠지지 않았을 거다. 근데 문재인 정부는 너무나 비겁하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당시 전문가 사이에서 김능환 대법관을 이 나라를 건국하는 마음으로 뭐 판결했다는 김능환 대법관을 중재위 담당 팀장으로 모시자는 농담까지 돌았다. 그렇게 네 맘대로 했으니 그럼 중재도 해봐. 이런 농담이 돌았다는 거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걸 거부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분이 굉장히 좋은 지적을 했어요. 그 민주당 쪽에서는 1991년 일본 외무성의 발언을 근거로 일본도 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라고 인정했다라고 얘기한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65년 청구권 협정은 국가 간의 그 청구만 다 해결됐다고 얘기했을 뿐이지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있다라고 일본도 인정했다라고 한국 정부를 공격했어요. 그러나 이분 얘기가 일본 외무성의 입장은 국가가 합의했어도 개인이 갖는 인간 기본권으로서의 청구권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청구권은 충족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국가 간의 협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본권으로서의 청구권을 그거는 제기할 수는 있으나 일본 정부는 충족시킬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거기에 판결에 따라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그 1972년 중국인 노동자에게 패소 판결을 이미 내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패소 판결을 내렸고요. 90년대 우리나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가서 그 일본에 가서 소송을 걸었을 때 이미 패소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얘기는 그런 일본의 그 패소 결정을 옳다 그르다의 얘기가 아니라 일본이 그런 입장인데 우리나라 민주당 및 저 좌파들 일각은 그거를 살짝 반으로 잘라가지고 일본도 인정한 걸 우리 정부가 인정 안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기용 이 대기자의 결론입니다. 한미동맹 강화는 절대 명제고 미국이 강력히 희망하는 한미일 공조를 우리가 외면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외 친중 친북 세력들이 필사적으로 이것을 막는 거다. 그러니까 이분이 볼 때는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런 결사적인 것들 있잖아요. 이 정도 되면 진짜 결사적인 거잖아요. 이걸 찬찬히 우리 외교적인 결정이 왜 내려졌는지를 찬찬히 들여다보는 언론이 없고 지금 이 언론들이 다 완전히 무슨 전면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정부가 그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전면전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분 얘기는 이게 바로 이게 가는 곳이 한미일 공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내의 그 친중
친북 세력들이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거다. 저는 이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 얘기는 한일 관계가 지금 가까워져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좌파하고 일본 내 구구가 반대하는 세력이다. 바로 발목을 잡을 거다, 앞으로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세력들을 막아내고 이걸 좀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위한 유일한 길은 국민하고 소통하는 길밖에 없다. 지금 국민의 60%가 대통령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냐. 이분 얘기가 왜 국민하고 소통은 이렇게 가볍게 여기냐는 거죠. TV 생중계 공개 토론해라.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왜 우리가 물어줘야 돼요? 라고 우리 국민들이 물어보면 왜 그거 자존심 상하지만 왜 불가피한지 국민들 상대로 제대로 설명해라. 왜 그런 설명 없이 그냥 가버리냐. 국민들의 상처받은 자존심에 진정성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이렇게 된 데에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 그리고 국내 친중 친북 세력의 왜곡과 거짓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장애물이지만 이런 장애물 없는 줄 알았냐? 이런 장애물 원래 있다. 그러면 그걸 넘기 위해서 국민을 상대로 소통을 해야지 왜 그걸 그렇게 가볍게 여기냐라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일침을 놨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금 이분이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요거 하나만 더 보시겠어요? 이게 지금 동아일보잖아요. 이게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진보 매체죠. 이분이 외교 전문 기자예요. 근데 이분의 글을 보면 우리나라 진보 매체 중에서도 외교를 오래 본 이 유신모라는 외교 전문 기자의 보십시오. 1965년 청구권 협정에서 청구권을 최종적으로 완전히 해결한다라는 것에 우리 정부도 도장을 찍고 왔다. 2005년에 노무현 정부는 민간공동위원회를 만들어 모든 외교 기록을 검토한 다음에 이 강제징용은 이미 해결됐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더 이상 일본 쪽에 청구하면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게 제가 지난주에 해드린 말씀이죠. 그런데 2018년에 대법원이 이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니까 앞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뒤집은 게 바로 아까 김능환이라는 대법관이 건국하는 마음으로 파기환송시키고 그게 최종 확정 판결이 2018년에 나온 거죠. 우리 정부로서는 완벽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우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지만 국가 간의 협정을 뒤엎을 수도 없다. 그래서 국가로서 할 수 있었던 타협책이 제3자 변제. 제3자 변제가 아니면 청구권 협정 분쟁 해결 절차는 중재위원회로 가야 되는데 중재위원회로 가면 우리가 질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죠. 그러니 제3자 변제로 이번에 한 거다. 정부가 먼저 돈을 내고 거기에 자발적으로 일본과 한국 기업이 들어와서 돈을 내도록. 그런데 이 국내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 지금 자존심 상하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 근데 이분 얘기가 이거예요. 이게 대법원 판결을 우회하는 정치 외교적 해법이다. 이분도 윤석열 정부가 이런 해법을 이 딜레마 속에서 이런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이분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나간 것처럼 지금 나라 팔아먹었다고 주장하는 다른 진보 매체들하고는 달리 이분도 지금 우리가 도장 찍고 우리가 약속한 것을 우리 법원이 뒤집었으니 우리 정부로서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딜레마 속에서 세상은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그러니 지금 대법원 판결을 우회하는 타협책으로 제3자 변제를 고를 수밖에 없는 것은 이분도 공감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 피해자들의 권리는 대법원이 지금 인정한 거기 때문에 이분을 설득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리고 판결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많다. 지금 60%의 국민들이 대통령의 결정을 반대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동아일보 대기자하고 똑같이 이분도 공론화 과정이 충분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걸 뚫고 나갈 길이 없다입니다. 그리고 일본도 배상 여부를 떠나서 왜냐하면 일본의 최고재판소 판결이기 때문에 일본은 그걸 또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상 안 하죠. 근데 마음으로부터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강제징용에 대해서 지금 사죄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피고 기업들, 미쯔비시나 친일본제철도 사과 정도는 할 수 있지요. 근데 그것을 이런 과정이 중간에 빠졌다.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가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가요.
우리나라 국민 중에 일본이 진정한 우방이고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모든 사람이 말하는 이유는 우리 국익 때문이다. 엄중한 국제 정세 때문이다. 한미일 안보 협력에 디딤돌로 삼겠다는 거다. 이게 지금 이분이 얘기한 게 아까 동아일보 기자가 얘기한 거랑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추동할 동력이 국내 여론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윤석열 정부가 결단만으로 이 동력을 확보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 얘기죠. 피해자 설득, 국민의 동의, 야당과의 협치, 이거를 피해갈 길이 없다, 지금. 자,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그래도 오래 이 문제를 들여다본 그 두 진보 매체, 보수 매체의 그 글을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대부분의 동의가 됩니다. 대부분의 저 불가피성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납득시킬 시간이 모자랐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일본 쪽에서도 훨씬 더 호응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지금 다음 달에 선거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은 안 하고 있겠지만 저 피고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든 성의를 보여야 되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거 이런 거는 뭐 피해자들의 마음을 그 한을 좀 풀어주는 거는 저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정부가 정말 잘 대접하고 있다고 느끼세요? 저는 그 정부가 이번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 굉장히 공감하지만 충분히 국민과 소통하고 있냐에 대해서 지금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이 동시에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도 지금 오므라이스의 나라를 팔아먹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또 새로운 얘기를 한 게 기자회견 한 다음에 일본의 관방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얘기를 나눴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기자회견에서. 근데 우리 정부에서는 기자들이 묻는데 그걸 확인을 안 해줬습니다. 그거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내일 계속 떠들 거예요. 우리나라가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를 일본이랑 얘기해놓고 지금 입 싹 닫고 얘기 안 한 척한다. 근데 저는 이런 그 문제는 정부가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죠. 얘기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했으면 어떤 맥락에서 했다. 왜냐하면 공식 아젠다에는 분명히 없었던 게 확실하고, 근데 일본 쪽에서는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했다고 얘기하니 우리 정부는 그걸 아젠다로 들어가 있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얘기가 된 거고 그러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 이런 내용이라면 국민들한테 분명하게 저는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미 저렇게 문제가 잔뜩 불거졌으니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실과 외무부 장관의 입장은 정상 간의 얘기를 세세하게 발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금 뭉개고 있습니다. 뭐 그 말도 맞지요. 맞는데 이미 저렇게 불필요한 의혹이 어마어마하게 제기됐잖아요. 지금 저렇게 전면전으로 나라를 팔아먹었다. 자위대 군합발 저러는데 저런 사람들이 지금 전면전으로 의혹을 제기하는데 정상 간의 얘기는 원래 다 발표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로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가 지금 이런 불가피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으니 자신감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몇 가지 지금 국민들이 제기하는 질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찬찬히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제가 뭐랄까요? 인물을 보지를 못했어요. 지금 정부 내에서. 그러니까 대승적인 결단을 한 것까지는 공감하는데 그 결단의 맥락과 불가피성과 관련 조건에 대해서 그리고 목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찬찬히 국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잘 대답하는 모습을 지금 저희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저렇게 자신감 있게 나오는 거죠. 저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이.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왜 중앙일보에 나온 주일 전 대사의 인터뷰를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저희 방송을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지만 그 라디오 방송에서 그분을 모셔다가 인터뷰를 또 했습니다. 주일 전 대사죠. 전 주일 대사. 신각수 대사를 모셔다가 패널 토론을 했는데 패널 토론에 참가하신 분들이
굉장히 거친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거친 질문이라는 게 지금 보통의 국민들이 굉장히 그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금 그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굉장히 유용한 인터뷰입니다. 보다 보면 그 질문하시는 분들의 그 거친 질문에 굉장히 좀 부하가 치밀기도 하는데 대답하시는 분의 대답을 보면 아, 이게 우리나라에서 외교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가진 고민이 뭐고 왜 지금 저런 대승적 결단이 불가피했는지를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분이죠. 제가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린 전주일 대사 신각수 대사입니다. 근데 신각수 대사 이 썸네일은 다시 손잡은 한일, 그래도 이건 요구해야 돼. 이거를 CBS에서 썸네일로 만들었는데 이 썸네일도 정확한 썸네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려고 했던 그 핵심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근데 거리가 먼데 그 전체에 나온 핵심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앵커가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앵커는 지금 국민들의 반대 여론 중에서 가장 그 핵심적인 질문, 이거 굴욕 외교 아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개괄 질문이죠. 그랬더니 이 대사, 그 신각수 대사의 대답은 분명 아쉽다. 아쉬운 점 분명히 존재한다. 근데 왜 그러냐? 이 강제동원 문제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풀어주면서 여기에 일본이 호응하기를 기대하는 것인데 그 일본이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호응 조치를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일단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데 자기가 볼 때는 우리 주변 정세를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한일 관계 회복이 굉장히 시급하다라는 전략적인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 근데 이 전략적인 판단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지금 잘 나와 있지 않잖아요. 이게 이 이후의 질문에서 나옵니다. 이 진중권 교수, 여러분 잘 아시는 진중권 교수가 굉장히 거칠게 질문을 해요. 일본 기업에서 참여나 사과가 없다는 게 일본 정부의 확고한 입장인데 물컵의 반을 채워준다라고 우리 외교부 장관이 얘기하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고 거짓말이다. 그 외교부 장관이 거짓말했다는 거죠. 강제동원 문제를 보면 기본적으로 식민 지배가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에 대한 그 두 나라의 인식차가 있다. 일본은 이것을 불법적으로 보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하겠냐, 호응 조치가 있겠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거짓말했다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거칠긴 하지만 이 질문으로 나온 대답을 보면 굉장히 필요한 질문이었다고 봅니다. 신각수 대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건 네가 무식해서 그래 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우리 국민들 중에서도 이걸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각수 대사의 얘기가 굉장히 그 아픈 우리의 역사를 지적하고 있어요. 진중권 이분은 지금 뭐라고 질문한 거냐면 일본 놈들은 어차피 식민 지배를 합법적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이게 외교 관계가 유지가 되겠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신각수 대사가 그건 당신이 무식해서 그렇다. 1965년에 우리가 국교 정상화를 할 때 14년 동안 국교 정상화를 51년부터 14년 동안 교섭을 하면서 끝까지 안 풀린 게 바로 요거였다. 식민 지배가 합법이냐 불법이냐. 우리는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일본은 한일합방 조약을 통해서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교 정상화를 우리나라는 이걸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했다. 기본 조약에 보면 여기에 한국의 입장은 불법하고 부당했다는 것이고 일본은 합법하고 정당했다라고 그대로 들어가 있다. 기본 조약에. 이게 뭐냐? 외교적인 타협을 하려고 우리나라가 이거를 봉합하고 온 거죠. 이건 정말 피를 토할 만큼 화나는 일이잖아요. 36년간의 식민 지배를 일본이 우리는 합법적이고 정당했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알았어. 니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알았는데 우리 입장은 이거야. 너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게라고 봉합을 한 거죠. 봉합을 왜 했을까요?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으니까 돈을 받아오려고 한 거죠. 그때 60년대, 65년에 우리 돈이 있어야 경제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돈이 없으니 국민들이 밥을 굶는데 가서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봉합을 하고 온 겁니다, 사실. 자, 여기 얘기로 넘어가면 신각수 대사의 대답은 그렇게 이때까지 온 거다. 이걸 봉합을 하고 외교적인 타협을 한 건데 12년에 그 아까 김능환 건국하는 마음으로 파기환송을 해서 뒤집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65년 협정과 대법원 판결만큼 한일 간에는 입장 차이가 있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덕적 우위에 있었다. 왜냐하면 일본도 이때까지 뭐라 그랬냐면 이게 합법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를 지금 안 하고 있지만 그간의 사과를 그래도 한 20번 했다는 거잖아요. 20번 할 때 정당했다라는 건 지금 뒤로 빠졌습니다. 부당한 지배였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입장을 사죄를 한 거죠. 통절한 사죄를 한 거는 요 정당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부당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도 어느 정도는 입장을 변화시켰지만 아직도 요것은 계속 들고 있는 거죠. 합법하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 우위에 있었는데 이 도덕적 우위에 있었던 것을 두 번의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다. 하나는 합의를 멀쩡하게 해놓고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문재인 정부가 뒤집었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보면 아이씨 합의해놓고 깨냐 이거죠. 두 번째, 이번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도장 찍고 와놓고 이번에 이거를 위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의 얘기는 뭐냐면 이것의 문제는 우리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 협정을 위반했다 하면서 오히려 가해자가 도덕적 우위를 주장하게 하는 빌미를 우리가 제공을 했고 제3자가 보기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보기에도 이게 그럴듯해 보인다는 거죠. 일본의 얘기가. 그래서 이분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는 굉장히 외교적으로 기울어진 판에 서서 싸우고 있다. 근데 지금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되는 시각은 째깍째깍 가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볼 때도 이게 굉장히 국민들 보시기에 부족하지만 이게 기울어진 판에서 싸워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정부가 이런 해결책을 낸 것이 아닌가. 근데 이분도 완전히 100% 찬성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진중권 교수가 다시 진중권 교수는 정의당이고 김성애 씨는 민주당이죠. 김성애 씨가 왜 이렇게 급하게 결정했냐. 했더니 신각수 대사의 말이 이겁니다. 전략적인 이익을 우선시킨 거다. 우리 주변 환경이 지금 이렇게 급박하게 변하고 있으니 아마도 이 급박하게 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의 전략적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빨리 움직여야 되니 강제동원 문제에서 전술적으로 손해를 본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작은 싸움에서 손해를 보고 큰 싸움에서 뭔가 더 공간을 확보하려고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외교적으로는 일종의 선택의 문제다. 일단 출발을 해서 한일 관계 복원시키고 나중에 보완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전술적으로도 이기기 위해서 시간을 끌면서 한일 관계 회복을 늦출 것인지 이것은 정부가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을 했을 거다.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입장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이 진중권 교수가 다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거칠게 질문한 건데 이게 지금 길에 나와서 데모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게 이거죠. 전략적 이익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전략적 이익은 오히려 일본한테 이익 아니냐. 우리한테가 아니라 왜 북핵 위협에 대응하고 국제정세 대응하려면 한미일이 붙어야 된다는 건데 일본은 왜 가만히 있냐. 왜 우리가 지고 들어가냐. 했더니 신각수 대사가 하는 얘기가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 이거는 상호적인 거다. 일본이 더하다, 한국이 더하다 이렇게 문제를 볼 게 아니라 보세요. 이 사람이 이 얘기합니다. 동북아에서 가장 큰 전략적인 문제는 북한 핵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높은 중국의 대만 침략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근데 한미일 협력 체제가 없이는 지금 대만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휘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협력 체제 없이는 그냥 휘말려 들어가기만 하고 도움을 못 받는다. 지금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될 아주 시급한 이유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그리고 IRA 문제, 그러니까 미국의 반도체 지원금 문제 이런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하려면 우리도 지렛대가 있어야 된다. 지금 이분이 이번에 정부의 결정을 해설을 하는 거죠. 한일 관계를 복원하는 노력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미국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그 국익이라는 게 미국이잖아요. 미국의 국익이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과거사 문제라든가 징용배상은 자기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걸림돌이죠. 근데 우리 정부가 왜 그걸 따라합니까? 라고 또다시 물었어요. 같은 질문을 다시 한 거죠. 국익이라고 할 때 그게 미국 국익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지금 나라 팔아먹은 거 아니냐 이런 뜻이죠. 그랬더니 신각수 대사가 아니요.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하죠. 아니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외교는 공짜가 없습니다.
지렛대 없이 어떻게 한미동맹을 강화합니까? 미국이 왜 우리 유리한 일만 계속 해줘야 되냐? 미국도 자기들 이익이 있을 때 하는 거고, 우리도 우리 이익을 추구하는 거다. 우리 이익을 추구하려면 미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도록 걔네들이 필요한 것도 우리가 줘야 된다. 그래야 미국이 우리가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외교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게 딱 이거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움직여야 된다고 믿는 건 아이나 하는 짓이다. 이분의 얘기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외교에 공짜가 어딨냐? 상대방이 우리한테 유리하게 움직이게 하려면 걔네들이 원하는 걸 우리도 줘야 된다. 자, 그래서 앵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반도체 수출 규제 했는데 이거 달랑 이것만 얻으려고 이 난리를 친 거냐? 너무 작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분이 다시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 한미일의 큰 틀에서 전략적 틀에서 봐야 된다. 그리고 한국하고 일본만 봐도 사실 이게 잘 되면 얼마나 좋을 수 있는 관계냐. 아시아에서 2개밖에 없는 OECD 회원국이고 미국이 미군을 주둔시키는 두 나라가 아시아에서는 일본하고 우리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 터지면 북한이 뭘 쏘거나 하면 미군은 일본을 거쳐서 들어온다. 일본의 항만이나 공항을 일본이 내줘야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각종 전투기라든가 군인들이 일본을 통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다. 도움을 받아야 된다. 지금 한국과 일본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신각수 대사의 인터뷰를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저 민주당 패널, 정의당 패널이 제기한 질문이 좀 거칠기는 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우리 현재의 국민의 여론 지형에서 필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60%가 우리 대통령실의 결정을 반대한다고 나올 때 저런 질문에 대해서 지금 신대사님이 제공한 대답처럼 차분하게 왜 우리가 이렇게 불가피했는지를 설명해주는 정부 쪽의 얘기가 훨씬 저는 자세하고 차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우리 지금 이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지금 신각수 대사님도 본인의 입장이 정부랑 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분이 얘기하는 게 정확하게 뭐냐면 외교관들이 생각하는 방식인 거죠. 지금 왜 우리한테 이걸 안 해줘라고 자꾸 화를 내는 건 어린애들이나 하는 짓이다. 이게 저분이 지금 지렛대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저분이 저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외교관들이 생각하는 방식이라는 게, 외교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저런 얘기를 하는 게 국민들한테 많이 전달이 돼야 되고, 그래야지 국민들이 조금 더 잘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거죠. 아까 저분이 얘기한 게 이거지 않습니까? 청구권 협정 때 우리가 가서 그래 너네는 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 꼴보기 싫지만 그렇다 치자.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겠다. 그리고 저 최종적인 합의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너네들한테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우리가 얘기하고 왔다. 그게 우리의 아픈 역사다. 경제 개발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그리고 근데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뒤집었다. 2개를 다 뒤집었다. 사실 위안부 합의하고 강제징용하고 두 가지를 다 뒤집었다. 박근혜 때 합의했던 거, 그리고 65년에 합의했던 걸 2개를 다 뒤집어서 지금 도덕적으로 우리가 전 세계에 우리가 그다지 유리한 입장이 아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래서 지금 한미일 안보 협력이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지금 우리가 먼저 한 걸음을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 국민들 보시기에 굉장히 불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지금 이것의 성과는 앞으로 미국의 이번 대통령이 5월에 가나요? 4월이죠? 4월에 가서 어떤 성과를 가지고 오는지, 그리고 6월에 G7 또 가서 전반적으로 외교 성과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서 그걸 보고 우리 국민이 판단해도 늦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일본이 저걸 합법으로 생각하는 걸 우리가 65년도에 그냥 사인하고 왔잖아요. 우리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고 봉합하고 왔잖아요. 그때 그 돈으로 가져와서 5억 달러 받아와서 그 돈으로 4분의 1을 포항제철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를 깔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거기서부터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일제 36년을 겪은 우리 앞세대 입장에서는 저 돈을 받아오면서 저렇게 사인하고 온 것이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근데 굴욕을 그 목구멍으로 삼키고 받아온 거죠. 이분이 그 포철 회장이잖아요, 박태준 씨. 이분이 저 청구권 협정으로 받아온 돈의 4분의 1을 이 포항제철에 넣었는데, 이분이 직원들한테 맨날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조상의 핏값으로 지은 제철소다. 그러니 실패하면 안 된다. 우리 36년간 고생했던 우리 앞세대의 고생값을 돈으로 퉁쳐서 받아온 거다. 그러니 우리가 실패하면 안 된다. 센 물을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내야 된다. 실패하면 우리 모두 우양우해서 영일만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된다. 자, 이게 이 얘기입니다. 이 고정혜라는 분이 중앙일보 에디터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아주 재밌는 좋은 얘기를 썼습니다. 누군가 역사를 알지 못하면 일생 어린이로 남아있게 된다고 했다. 역사의 맥락은 외면한 채 우리 잘못은 하나도 없고 남 탓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신봉해도 어린이다. 과거로부터 배우지 않으니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복잡한 건 복잡한 걸로 이해해야 된다. 근데 이걸 복잡한 게 굉장히 단순한 것처럼 어린애처럼 우린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라고 얘기하고 상황을 그대로 이해하길 거부하는 거는 애나 하는 짓이고 퇴보다. 민주당이 딱 그렇다.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정작 미래로 안 가려고 재구성한 역사를 부여잡고 있는 거는 문제다. 저는 이분이 얘기한 게 이분하고 통한다고 봐요. 정말 부끄러운 우리가 먹고 살 게 없어서 국민들이 굶고 있을 때 가서 조상의 핏값으로 36년의 핏값으로 돈을 받아왔으면 우리 잘못이 아니야 라고 외치기보다 그걸로 성공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역사에서 뭘 배우는 자세죠. 우리 부끄럽고 굴욕이고 그걸로 돈 받아왔는데 우리가 지금 할 일은 그걸 가지고 나라를 일으키는 거다. 이 얘기가 지금 고정혜라는 분, 우리가 굉장히 아픈 역사를 가졌고 잘못한 것도 많고. 근데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2번 국제적인 협정을 뒤집은 거. 그것도 우리가 지금 아픈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울어진 싸움을 하기 시작한 건데 그것을 우리가 눈 감고 우리가 잘못한 거, 우리 안의 내용은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런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은 건 굉장히 큰 잘못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은 안 본 척하고 지금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었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은 애다, 애. 이거는 이런 얘기죠. 자, 이 문제는 복잡한 건 복잡한 것으로 이해해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반성하고 개선하고 그렇게 넘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외신입니다. 뉴욕타임스 그저께 기사인데 일본과 한국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make nice 이게 뭐냐면 친한 척 하고 있다 지금. 근데 이게 유지될까라고 하면서 당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담한 움직임을 했다. 근데 일본 정부는 굉장히 신중하다 지금. 왜? 합의해봤자 또 뒤집혀질 수 있으니까. 2015년에 10억 달러 내고 박근혜 정부랑 합의했다. 재단 만들고. 근데 그게 문재인 정부 가서 최종적이고 irrevocable, 불가역적이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다. final and irrevocable 하다고 조장 찍어놓고 문재인 정부 때 뒤집었다. 불과 3년 있다가. 그게 문재인 정부가 지명한 패널들이 그 합의는 나쁜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뒤집었다. 무슨 얘기냐? 이 패널도 정부가 지명한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뒤집고 싶으면 그냥 저 호떡 뒤집듯이 뒤집었다는 거죠. 일본 정부 입장에서 지금 국내 자기네들도 지금 이 기시다 총리가 굉장히 지지 기반이 약한데 부담을 무릅쓰고 큰 약속을 하기에는 우리 정부가 한 일이 있다는 거죠.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 점이 바로 우리가 반성하고 지나가야 될 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교적인 문제에서 여야가 같이 목소리를 합쳐서 뒤집히지 않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굉장히 생각할 점이 많고요. 두 번째, 이 기사의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이겁니다.
뉴욕타임스가 이제 미국 신문이잖아요. 미국 신문 입장에서 눈이 가는 게 뭐냐면 이 기자회견장에서 공개적으로 이게 많은 외신에서 다뤘습니다. 뉴욕타임스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저 통신사들도 이걸 다뤘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뭐 저 오므라이스 얘기하고 독도 얘기하고 뭐 있잖아요. 근데 많은 외신들은 이걸 중시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뭐라 그랬냐면 공식 기자회견에서 미국이랑 지금 3자 협력을 강화한 다음에는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 트라이래터럴 다이얼로그를 재개할 거다. 그러니까 3자 대화를 중국과 같이 우리 3국의 협력도 강화할 거다. 뭐냐면 그 일본이 지금 그 공식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다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질서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고래 등에 새우등 터지는 존재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 한국과 일본은 동북아시아의 어떤 중간 사이즈 나라로서 잘해야 된다, 외교를. 그래서 미국하고도 잘 지내고 중국하고도 잘 지내겠다. 라는 얘기를 이번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과 일본의 신냉전 질서 속에서 우리한테 불리하게 작동하지 않도록 그러면서 이 기시다가 뭐라 그랬냐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뉴욕타임스의 해석은 이겁니다. 이 슈나이더라는 스탠포드 교수가 해석하기를 지금 동경하고 서울은 힘을 합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너무 거칠게 접근하지 않도록 그 미국의 팔을 잡아 끄는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지금 그러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다. 지금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 언론에서는 저 얘기를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 기시다 총리가 나와서 기자회견장에서 저 얘기를 했다는 거는 일본이 또 외교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 외교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일본이 사실 지난번에 인도태평양 전략, 그 트럼프가 얘기했던 인도태평양 전략도 원래 아베 총리 머리에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저 얘기도 중국하고의 3자 대화를 재개하겠다.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의 신냉전 질서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새우등 터지지 않도록 우리가 두 손 잡고 한국과 일본이 두 손 잡고 잘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하고 먼저 더 긴밀하게 친해져서 미국이 너무 깡패처럼 중국을 쥐어박지 않도록 좀 더 그 섬세하게 접근하도록 우리 한국과 일본이 손잡고 이 동북아에서 목소리를 키우고 우리 동북아에서 미국이랑 중국의 그 횡포에서 좀 더 그 능동적으로 대응하자. 이런 얘기를 지금 공식 기자회견에서 했다는 겁니다. 기시다 총리가 얘기한 부분은 저는 충분히 우리 정부하고 일본하고 협력이 가능한 부분이고 바람직하다고 봐요. 저렇게 그림을 그려가야죠.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의 강대국 그 사이에서 뭐 휘줄럭 여기 끄는 대로 갈 게 아니라 협력할 거 협력하고 또 우리 목소리를 낼 거 내고. 근데 혼자서 목소리를 내면 공간이 안 나오니까 일본하고 손잡고 목소리를 내고 공간을 확보하는 것. 이런 게 아마 외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그림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런 거를 지금 우리 정부가 국민들 상대로 저는 굉장히 차분하게 설명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60%의 반대가 나오는 것은 계속 낮춰가야죠. 저 지금 계속 오므라이스, 자위대, 군합발, 뭐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 무슨 저렇게 거친 말을 야당 대표가 계속 입으로 그 뱉어내고 있는 거를 계속 지켜봐서는 안 되는 거죠. 훨씬 더 합리적이고 차분하게 국민들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복잡하다. 이 문제는 복잡한 문제고 복잡한 문제는 복잡한 문제대로 우리가 과거에 잘못이 있다면 우리도 되돌아보면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을 똑바로 직시하고 김대중 오부주의 선언이 그거잖아요. 과거를 직시하고 그 과거는 상대방이 잘못한 거 내가 잘못한 거 다 직시하고 거기서 어떻게 앞으로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자. 도모하자. 근데 앞을 도모하려면 애기처럼 앉아서 난 잘못한 거 없고 다 네 잘못이야. 왜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렇게 계속 그 떼쓰는 걸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도 일단 생각해 보자. 제가 그런 말씀을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드렸어요.